안녕하세요 소라님들.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청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다영입니다. 848회는 공개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작가들의 덕통사고의 두 주인공 박상수 시인, 이기호 소설가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상수입니다. 네. 1부에 이어 2부 힘차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들의 덕통사고 2부는 문학 처방소로 진행이 됩니다. 그 두 작가님께서 소라님들의 고민을 들으시고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한 책 한 권을 처방해드리는 재미있는 문학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익명의 소라님이 보내주신 그 질문 고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따라 제가 겪는 모든 상황을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제 언어도 획일적이고 상투적으로 되어갑니다. 피곤해지겠지만 4차원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통념에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두 분이 고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상수 시인님? 이게 지금 이 고민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미안해요. 정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되게 이분한테는 또 너무 중요한 고민이고, 근데 제가 과연 답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싶은데요. 그럼에도 좀 오늘 약사님들을 모셨기 때문에 해주셔야죠. 용기를 내서 보자면,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뭐 사는 대로 생각할 건가, 생각하는 대로 살 건가,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이런 분들일수록 더 그 동굴 타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만의 어떤 시간을 충분히 어둠 속에서 이렇게 가져야 되는, 자기를 돌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스스로를 좀 뭐랄까요? 충전을 충분히 해야 이런 일 앞에서도 자기를 좀 지켜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야말로 사는 대로 계속 흘러가면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동굴을 추천하신 걸까요? 처방이 동굴인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책까지 연결을 해서. 아니요, 그건 조금 이따 공개를 할 텐데요. 동굴. 네, 동굴 타임이요. 그게 자기한테 저는 이제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딱 맞는 답이라기보다 그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그때 배우거나 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짜잔하고 뭐가 나타난다는 건 아니고, 그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 앞에서 자기를 좀 지키면서 좀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의 시간들. 근데 좀 이해가 되는 게, 바깥 그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제가 생활하는 게 아니라 생활이 저를 끌고 가서 관성적으로 이제 생활해내고, 제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관성적으로 방송 탁 하고 제가 퇴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저도 그렇게 움직이던 대로 움직이지 않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기호 작가님은 어떤 처방이실까요? 글쎄요. 이제 저도 박상수 시인님처럼 이런 질문 받으면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곤혹스러운데, 왜냐면 뭐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희가 약사가 되기에는 조금 병이 많아서요. 누구를 조언을 드려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질문을 듣고 처음 생각한 것은, 이분 나도 이랬는데 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뭔가 이래야지 조금 날카롭고 뭔가 지적으로도 조금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저도 막 이런 마음 같은 것들을 오랫동안 품고 있기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중요한 건 이제 이분께서 말하신 것처럼 통념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통념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일까?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통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지 일종의 전형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소설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 사람들, 그리고 한 인간들의 전형성을 깨닫는 것이 새로운 캐릭터로 나아가는 첫 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통념에 대해서 먼저 좀 더 공부를 하고, 정보도 일단은 좀 많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저희가 이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다면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 같은 것들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다음 질문이 저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처방할 수 네. 있는 책을 소개해 달라는 네. 거. 연결지어 한번 바로 추천해 주실까요? 그래서 저도 이거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다가 계속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박안서 선생의 소설이었어요. 네. 박안서 선생 소설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사실은 굉장히 평범하고 우리 이웃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의 모습 같지만 그 모습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조금 다른 통념이나 자기 자신의 허위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통념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꼭 비판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비판이 아니고 진실을 이렇게 조금 추출해낼 수 있는 훈련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지점에서는 박안서 선생의 소설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마침 얼마 전에 그 작가들이 이렇게 박안서 선생님을 기리면서 작가들이 좋아하는 단편들을 이렇게 쭉 모은 책들을 하나 냈어요. 주디 할머니라는 책인데 그 안에 나와 있는 단편들을 읽으면 이건 내 모습 같은데 어느 순간 서늘해지는 지점들을 발견할 것 같아서 박안서 선생님 소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미리 맞추신 건 아닐 텐데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처방을 내려주시는 즉흥적으로 만드신 건 아니시죠? 그죠. 어저께 밤에 고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통념을 아예 뚫고 들어가 버려라. 네, 더 깊이. 그렇다면 아까 동굴로 들어가는 처방을 주신 상수씨님은 어떤 책을 처방해 주실까요? 저는 이분의 말씀 중에서 그 피곤하겠지만 4차원으로 살아가고 싶다. 요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요 정도의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러면 조금 더 약간 어려울 수 있는 책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어떤 걸 주시려고? 저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게 그 마크 피셔라는 사람의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진짜 우리 다 네, 죽이려나. 그러니까 확실한 비평을 같이 하시는 분이 이게 되게 얇아요. 얇아서 네네. 표지는 우리를 속이는 네, 그런 생각보다 표지네요. 어렵지 않게 네. 읽을 수 있고 저렇게 얇은 책들이 우리를 2번 죽일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그 동굴타임이 네. 그냥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이런 일들이 있고 그 속에서 저 사람은 저런 일들을 혹은 저런 생각을 행동을 하지? 라고 하는 조금 더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책이 이 책이 아닐까 싶어서 소개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면 왜 우리는 그냥 중독이 없이는 이 시대를 못 살게 됐을까? 뭐 이런 질문도 담겨 있고요. 또 이 세계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이제 어려운가? 그냥 우리는 당연히 이 체제를 그냥 인정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 그리고 그럼에도 여기 그 4차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토피아라는 거가 가능할까? 뭐 이런 의문을 먼저 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고민해 본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그 사람의 책을 한번 또 읽어보시면 의외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본주의도 문제고 리얼리즘도 문제고. 네, 문제 두 분 이중부정. 예, 네. 좋은 책일 겁니다. 네. 아니, 저희가 좋은 놀리는 책일 거지만 겁니다. 사실 되게 기대가 됩니다. 아니, 아주 짧게 한번 그래도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 보면 두 분은 이렇게 좀 내가 고인 것 같고 멈춘 것 같고 뭔가 작품에서 통념적으로 뭔가 질문하지 않고 고인 것 같다 했던 시기가 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상수 시인님? 많죠. 늘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한 번도 거기에서 자유로워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돌파하시나요? 돌파가 안 돼요. 돌파가 안 되고 그냥 여기 이게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막 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어쩌지 당황할 때가 아직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나이는 먹었지만 그냥 옛날에 되게 너무 미숙하고 아무것도 이 대처를 잘 못하던 그런 때에 제가 너무 불쑥불쑥 지금도 나타나가지고 그냥 구멍 앞에서 몸 갖다 대고 물 막으려고 이리저리 하는데 안 돼서 또 뒤로 앉아있다가 또 가서 막아보고 뭐 이런 게 반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잘 그래도 버티게
하는 힘들은 예전보다는 좀 생긴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얼만큼 버티면 그래도 좀 물이 좀 덜 나오겠구나 요 정도지 예. 그 극복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수씨님에게 이 시기를 돌파하는 건 등으로 물 맞기 같은 느낌인 거의 거군요. 온몸으로 그죠. 새는 물 맞기. 그럼 되게 간단하네요. 체급을 키우면 막을 수 있는 형태. 저한테는 그게 동굴 타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기호 작가님?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늘 그 안에서 막혀 있고 헤매고 있고. 근데 이제 작가들은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대부분 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더 막히고 조금 더 통념에 사로잡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 친구들이, 우리는 뭐 우다영 작가님도 아시고 박상수 시인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작품을 한번 쓰고 그냥 그걸로 발표하진 않잖아요. 미친 듯이 고치고 또 들여다보고 하면서 어떤 세부적인 상황 같은 것들의 변화를 조금씩이라도 주면서 어떤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결해지려고 노력하는 지점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아주 세부적인 지점들만이 어쩌면 우리들을 조금 더 나아가고 있다라고 착각 혹은 희망을 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절한 답변이네요. 조금은. 네. 근데 여기 뭐 독자님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작가들이라고 막 이렇게 일필휘지로 네, 저희가 깨어있는 자들은 아니잖아요. 저희 나름대로 10번 이상씩 고치면서 단편 소설을 오랜 시간 동안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비슷한 시간들을 다 같이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질문 주신 분께서는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있다가 조금 더 위안이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민은 박상수 시인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조직에서 소외당한다고 느끼는 소외감 같은 걸 겪어보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소외에 관한 질문인데 가장 소외 안 당할 것 같은 기호 작가님 소외당한 경험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인싸시죠? 어디에 가셔도.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항상 마음속으로는 늘 평생을 아싸로 살아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 문학판에서도 굉장히 소외당하고 있다라고 혼자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도 해보죠. 혼자 막 다른 사람들을 모두 다 압사 시켜버릴 거야. 압사요? 네. 뭐 이런 식으로도 혼자 정신 승리를 할 때가 많은데, 근데 아마 이게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이런 소외감이랄까 뭐 이런 것들, 조직에서 뭔가 융화되지 못한다는 생각들이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굉장히 수직적인 문화였습니다. 수직적인 문화 안에 있어서 그 수직적인 문화 안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소외감이랄 게 별다르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수평적인 어떤 그 문화 같은 것들, 시선들이 이렇게 좀 작동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시절에는 훨씬 더 소외 혹은 질투 뭐 이런 감정들이 훨씬 더 이렇게 훨훨 더 일어나게 되죠. 근데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에 잘 안 들어가 봤잖아요. 심지어 무슨 작가 단체에도 안 들어가 봤는데.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도 잘 안 나오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평생 소외를 안 당해보신 건 아니실까요? 소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단어를 혹시 모르실 수도, 경험을 안 해봐서 진짜로 알지 못하실 수 있잖아요. 혼자 잘 놀아서 그런 거 같아요. 혼자 잘 놀아서 그런 것 같은데 나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계속 혼자 글을 쓰잖아요. 네, 그렇죠. 혼자 글을 쓰고 있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긴 정말 동의하는 게 소설을 쓸 땐 정말 혼자 쓰잖아요. 시도 혼자 쓰는 거고. 근데 그 시를 쓸 때는 소외를 안 당하잖아요. 굉장히
충만하죠. 누구보다 깊은 대화를 네네. 나누고 있죠. 그걸 안 쓸 때 조금 소외를 느끼기는 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둘러싸여서도 좀 소외를 느끼고, 그러니까 조직에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온라인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아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조금 더 소외를 잘 느낄 수 있다고 한 게 진짜 광장 들판이라 좀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외 많이 고민한 지점일 것 같은데 성수 시인님은 좀 소외 당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그 소외라는 게 그냥 약간 저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자격지심 같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처음에 등단했을 때 예를 들면 정말 저희는 뭐 이규 작가님도 뭐 여기 계시고 그러지만 선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선배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 학교에서는 거의 1세대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의 판이라고 하는 곳에 나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고 뭐 술자리 하면 어디 가서 누구 옆에 앉아야 되는지 이것부터가 굉장한 고민이었고, 이걸 뭐 지금 이분의 고민과 같은 게 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저한테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속으로 그 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욕이요? 선생님 욕하실 수 있으신가요? 바깥으로는 안 하는데요. 일종의 저한테는 그게 호승심이었어요. 저희가 1부부터 선생님의 인생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바른 인생을 차곡차곡 올라오신 분께서 욕을 많이 하죠. 속으로 많이 하고, 그래서 와 진짜 뭐 하여튼 아주 심한 욕부터 해서 저한테는 그래서 좀 싸워보자 약간 이런 호승심이, 근데 때로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수용하고 다 인정하고 이거보다 진짜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뭐 약간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를 약간 이렇게 좀 힘을 내게 하는 그런 어떤 모티브들, 순간들. 저 약간 처방책이 너무 궁금해요. 어떤 욕이 있는 책을 처방을 해주시려고. 그렇지는 않은데 네. 이게 또 너무 제가 무거운 책을 또 갖고 온 것 같은데. 또 자본주의 맞아요. 저한테는 저한테는 그 송경동 시인의 네.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시집 2016년에 나왔는데요. 네. 제목부터 벌써 나는 너 한국인 아니야 이렇게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뭐에 대한 그런 시인데, 뭐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송경동 시인은 활동가로서 또 운동가로서 이렇게 살아오신 그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무수한 시위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소외의 감각들, 순간들이 있고, 근데 제가 이 시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는 오히려 허공클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보통 시위를 하면 고공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시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데서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만 모아서 우리가 고공클럽을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런 제안을 하는 동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송경동 시인이 거기서 이제 나도 포클레인 위에 올라갔으니까 나도 좀 끼워줘라고 했더니 넌 거기 지상에서 한 3m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제한이 있군요. 고공클럽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나 저기 다리에 매달려가지고 거기에서 나 떠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너는 고공이 아니고 허공이라고 허공 클럽을 따로 만들라고. 근데 그게 자기하고 되게 끈끈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웃음으로 유머로 그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건너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를 보면서 그래, 정말 마음이 통하는 몇 사람하고의 이 주고받을 수 있는 이 농담 같은 것들이 때로는 너무너무 무거운 것들을 또 견디게 해주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하면서 이 시집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전 들으면서 조금 설득이 됐어요. 처음에는 약간 왜 자꾸 어려운 처방해 주시지 했는데 들으면서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게, 우리가 이제 혼자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처음엔 욕을 하신다고 하셔서 내가 소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들을 소외시키는 거야, 이런 마음가짐? 좋지, 호승심, 이렇게 생각했는데 허공에 혼자 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같은 인접성의 사람들이 아닌 각자 어떤 공통점이 있는 사람끼리 이어붙여서 교류를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 시대의 소외를 없애는 방법인 것 같아요. 역시 너무 정리를 잘해주셔서 저 이제 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기호 작가님께 파트를 넘기고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 질문 받고 혼자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소외의 감정은 아닐지어도
뭐 부끄러운 것들 혹은 열등감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저한테도 많이 있었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 극복은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걸 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글에다가 그런 것들을 그냥 적나라하고 숨김없이 쓰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나면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끄러운 생각들 혹은 장면들 뭐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그 제 소설 안에 좀 넣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읽어보면 주인공이 너무 찌질한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조금 그 안에서 내가 저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그릴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적들이 많았고요. 저는 책을 갖고 왔는데 사랑 대신 투쟁 대신 복수 대신이라고 이 신미섭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분이 이제 레즈비언이신데 레즈비언 애인하고 헤어져서 네. 정말 찌질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세요. 그 안에서 온갖 그 모순과 또 그 부끄러운 감정들과 또 막 레즈비언 앱을 통해서 만난 애인과의 또 부끄러운 모습과 막 이런 아주 복잡다단한 것들을 너무 솔직하게 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뭐랄까요 선으로 이렇게 관통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이 솔직함과 이 부끄러움 같은 것들이 비단 신미섭 작가 혼자만의 것들이 아니고 나 자신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해서 전 너무 좋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소외감을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드러내십시오. 저희 뭐 박성수 시인도 아까 등단 초기 말씀하셨는데 저도 작가가 돼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작가 행사 같은 데 가면 너무 부끄러워서 저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계속 조리퐁 같은 거를 막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먹다가 혼자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 적도 꽤 상상이 많아요. 잘 안 되긴 하지만 굉장히 내성적인 작가였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변해서 그렇지 내성적이고 말없고 부끄러움이 많은 작가였는데 세월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소외하면 그 자리, 내가 북박여 있는 그 자리가 좀 괴롭게 생각이 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적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처방. 생각보다 소외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신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고요. 네. 제가 괜찮은데? 네. 이런 생각. 좋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따뜻한 봄님께서 보내주신 세 번째 고민입니다. 이 사연은 이기호 작가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소설가 지망생 10년째 공모전에서 무수히 떨어졌습니다. 떨어질수록 오기가 생긴달까요? 아예 생업을 접고 장편소설을 쓴 지 3개월째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사실. 싱글맘으로 고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모아놓은 돈이 줄어드는 속도는 무섭고 과연 이 길이 내 길이 맞는지 그냥 집착인 건지 한 살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다시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입니다. 고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밀린 가사를 하다 보면 도저히 글을 쓸 에너지가 나지 않더라고요. 문학이란 정말 모든 걸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도전인가요? 나 하나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희생하며 해볼 만한 일일까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이거? 아이고. 완전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네, 저희가 가장 무겁게 한번 들어봤는데요. 근데 저희도 좀 이런 생활과 글이 부딪히는 상황을 많이 겪잖아요. 어떠세요? 너무 생활의 바쁨 속에서 글을 쓰셨던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기호 작가님? 저도 그러니까 어쨌든 산문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저도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뭐 강아지도 있고 막 그러니까 돌봐야 할 사람들도 많고 해야 할 것들도 많으니까 제가 평상시에 글을 쓸 수 있는 온전하게 책상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은 밤 11시나 돼야지 책상에 앉는데 이분처럼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산문을 쓴다는 것은 이게 사실은 가능치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소설을 쓴다는 것은 다른 타인이 되어보는 경험이고 그 다른 주인공이 되는 어떤
역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피곤한 상태에서 그게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피곤한 상태면 자꾸 그 작가 자신의 어떤 그 내면이나 아우라 같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다른 타인의 존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업이 맞는데 근데 우리는 전업을 할 수가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어본 결과 일단 잡니다. 네. 일단 자야 돼요. 네. 밤 10시쯤 애가 고등학생이니까 혼자 충분히 이제 있을 수 있잖아. 10시에 자요. 혹은 9시에 자면 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면 돼요. 그래도 꽤 많은 수면 시간을 주시네요. 충분한 수면, 네. 숙면을 취한 다음에. 근데 이게 목소리를 좀 이렇게 저렇게 낮춰서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때 제가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네. 굉장히 실용적인 꿀팁이기 때문에. 네. 주의 깊게 들을게요. 목소리가 낮아지실 새벽 때. 4시에 일어나서 아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할 수, 아침밥 차려주면 되니까 한 7시까지 3시간 정도. 이걸 우리가 꾸준히 해낼 수 있으면, 그러니까 눈이 딱 떠졌던 그 순간에 글을 쓸 수 있는 준비는 해놓고 자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일과 글을 병행한다는 것은. 그래서 많은 그 작가들, 지금 막 등단을 하는 작가들도 제가 나름대로 인터뷰를 해보니 직장을 잇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글을 쓴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뭐 우리 쪽에 박상영 작가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새벽 5시에 출근해서 그 앞에 카페에서 글을 썼다고 하기도 했고, 다른 작가들도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등단했던 어떤 신인 작가분도 어떤 큰 회사에 다녔는데 거기도 야근을 밥 먹듯이 한대요. 근데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글을 썼고, 저도 요즘은 약간 그런 식으로 패턴을 바꾸는 상황인데 그게 거의 유일한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사실 글쓰기의 시간을 가장 좀 좋고 눈을 떴을 때 가장 내가 좀 좋은 상태일 때의 시간을 주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눈 딱 떴을 때. 그죠. 근데 이제 시 쪽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시인들이야 네, 뭐 그냥 아이고. 저기 술 마시고 뭐 그냥 대충 써도 네. 되잖아.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의견에 대해 저랑 관계없는 이기호 소설가님의 의견에 대해 혼자 이렇게 살려고 빠지죠. 이 지금 그 아무래도 장편 소설을 3개월째 지금 쓰고 계셔서 이게 아무래도 이기호 소설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산문을 쓰시는 분의 이야기가 훨씬 더 좀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호흡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인들은 예를 들면 저도 그동안 거의 일주일로 치자면 한 3, 4일을 일하고 나머지를 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요일을 나눠서 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하루를 나눠서는 저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일도 하고 밤에 뭐 좀 자고나도 글 쓴다, 이게 저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일, 4일을 일을 하고 나머지를 글을 쓰는 이런 그러니까 시는 근데 그게 좀 가능하거든요. 매일 이어서 쓰지 않아도 쓰고 다시 일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약간 이 호흡이 가능해서 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오랫동안 살아왔고,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쓰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제가 조금 답은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마감은 있어야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활을 3개월 혹은 5개월, 6개월 끊어서 딱 거기까지만 해야지, 이거를 계속 이어가는 방식으로는 아마 스스로에게도 이게 너무 무거워서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마감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이후에는 내가 진짜 다시 일을 한다라는 좀 스스로에게 약속을 좀 정해두면 그게 좀 일과 그다음에 그 글쓰기를 나눌 수 있는 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오래 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불태워서 확 쓰고 이렇게 쓰러지는 것보다 오래 쓰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경주로 이제 쓰러져 죽을 네, 것이 네, 아니라 네. 여기까지 딱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네네. 맞아요. 끝도 없이 달리려고 하면 지치잖아요. 네. 그럼 저는 사실 이렇게 그러면 3개월이다 이렇게 해놓고, 저는 늘 좀 늦는 편이라서 2번 정도는 마감을 미뤄줄 수 있다. 이 정도 해주면 너무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죠. 네, 2번. 네, 조금 옵션을 드려보았고요. 그러면 책 처방 어떤 책을 추천하실까요? 또 뭐 자본주의 또 없나요? 아니 근데 이상하게 저게 고르니까 다 그러네요.
저는 아니 이게 지금 이분이 일에 관한 얘기를 하셔서 그냥 딱 직관적으로 최지인 시인의 네. 일하고 사랑하고 네. 요 시집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참 저는 이 시인의 첫 번째 시집도 그렇고 계속 따라 읽으면서 좋았는데 이 시집은 특히 제목이 일하고가 2번 들어가잖아요. 일하고 겨우 사랑하는 그냥 이 시대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제가 왜 갖고 왔냐면요. 여기에 그 해설의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오래 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산문의 호흡으로 불태워서 너무 자기를 완전히 소진시키지는 마시고 그럼에도 그 다음까지 조금 더 생각해서 길게 오래 쓰자. 예, 이런 마음으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잠깐 쓰고 작가 그만둘 거 아니라면 그 어떤 수명의 길이를 보셔야 돼요. 네, 네. 요새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 작가들마다 몇 세까지 사셨는지 좀 검색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모든 작가 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그 이제 사망 나이를 검색해보고 있는데 소설가가 압도적으로 오래 살고요. 아니 정말 신기하죠. 저희가 더 오랜 시간 앉아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수명이 긴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잠깐 말씀드려 보았고요. 네, 이기우 작가님 어떤 책 처방해 주실까요? 전 책이 아니고요. 마침 막 한 단편을 읽고 있었는데 딱 이분의 사연과 좀 비슷해요. 말하자면 여기도 고등학생 아이가 있고 혼자 이 아이를 키우고 계신데 자기가 하고 있는 소설 혹은 예술을 지속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갈등, 생계와의 갈등 뭐 이런 거와 딱 비슷한 설정으로 쓰여진 소설이 올해 창비 보모에 실린 김혜란 작가의 그릇장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파를 그리는 엄마예요. 미술을 전공했는데 지금은 사파를 그리고 있죠. 근데 딸은 또 지금 엄마한테 자기 미술학원 보내달라 그래요. 엄마는 미혼모인데. 그러니까 이 엄마가 굉장히 갈등하고 속도 상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민센터에 나가서 기초 드로잉 뭐 이런 과정들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서 만난 한 여성과 같이 술 한잔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사건도 별로 없고 뭐 말하자면 뭐 드라마틱한 플롯으로 이렇게 연결되지도 않는데 읽고 나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먹먹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분께서 그 단편 소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 사연과 너무 흡사해서.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오늘 들어온 고민들 사실 저희가 약사가 아니고요. 저희도 좀 누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어디 가서 이런 고민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네. 원래 리얼리즘이 약간 의사의 처방 같은 문학 사조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어디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쳐야 돼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대부분 다 모더니즘이잖아. 그러니까 앓고 있는 걸 그냥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얘가 어디가 병들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처방을 해? 그게 문제예요. 제가 기획을 한번 해봤어요, 선생님들. 네. 그래도 사실 마지막 질문은 조금 틀어서 저희가 이 모든 걸 조금 희생하며 문학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라고 마지막 질문도 좀 해주셨는데 문학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주실 말이 있으실까요? 저는 어쨌든 한 20몇 년 동안 소설을 쓰면서 딱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딱 한 단어로 이렇게 떠올랐는데 난 정말 일편단심이었구나. 소설에 다른 거에 이렇게 눈을 돌린 적도 없었고 다른 걸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연애할 땐 그런 거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일편단심이라는 거로 큰 30년을 문 것 같구나. 그렇다면 문학은 너무너무 나에겐 소중한 거일 수밖에 없고 소중한 애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요즘 많아요. 그래서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 마음이면 됐지라는 생각할 때가 요즘은 꽤 자주 있습니다.
저희 코너 주제에 가장 맞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덕통사고인데 외길이다. 소설 외길이다. 네. 성수씨님 어떠세요? 뭐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오래 즐겁게,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왜 이렇게 재미없게 늘 저렇게 살지라고 할 텐데 저한테는 재밌었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힘들고 뭐 어려운 날들 당연히 있었지만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천만다행으로거든요. 근데 진짜 저도 돌아보면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천만다행으로 지금까지 겨우겨우 해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로 또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자성어를 자꾸 좀 말하는 것 같아. 일편단심 천만다행 뭐 이러면 무다영 작가님도 하나 하시죠. 빨리빨리? 네. 지금 굉장히 여러 요청을 받고 있어서, 네. 그래도 저희가 낭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준비해주신 처방 책 중에 한 대목들을 좀 청해서 낭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상수시님, 어떤 부분 읽어주실까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인 박서원이라고 하는 시인의 난간이의 고향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놀이터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분의 이 시집에 실린 모든 시편들이 거의 악몽과 같은 그런 강력한 그야말로 고백의 언어들인데 그 중에 조금 차분한 조금 약한 차분한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터. 잿빛 외투 같은 구름 가볍게 쳐도 멀리 날아가기만 하는 공. 박쥐로밖에는 윤회할 수 없는 박쥐. 비둘기 탈 쓰고 회색 바람에 민물고기처럼 뒤집히는 잎새들 넘어 살짝살짝 엿보인다. 아이들이 부는 오색 비눗방울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미끄럼틀. 사주를 봐주면서 자신에게 무디어져 버린 사주쟁이. 고성방가 통기타 무명가수의 노없는 노래. 하늘 아래 얽매인 것은 하나도 없다. 천막을 치거나 집을 짓는 자만이 저 하늘의 외투를 못 견딜 뿐. 가는 것만이 중요하다. 정처 없이 가는 것. 이런 시입니다. 네, 이 시를 선택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사실은 마지막 구절 때문에 그래요. 가는 것만이 중요하다. 정처 없이 가는 것.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시를 낭독을 하면 또 무슨 말씀 하시려고? 배경음악도 좀 깔아주고 이렇게 안개 같은 것도 깔아주고 하는데 참 그런 게 일체 없네요. 네, 아니죠. 저희 방송에 나갈 때는 노래가 깔립니다. 우리도 좀 생각을 좀 해주지. 그래서 좀 감정적으로 좀 잡게. 저희는 이제 자체 내면의 BGM으로 저희는 프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거 보면 시는 시를 이렇게 낭독하면 어쨌든 시는 짧고 하나의 완성적인 어떤 그 한 편을 읽을 수 있죠. 있잖아요. 근데 소설은 그럴 수는 없잖아. 제가 전문을 읽어본 적이 좀 있는데 진짜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힘들지만 어쨌든 그런 시간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소설은 낭독하는 게 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꽤 많아요. 사실은 자기만 알고 있고 어느 한 일부분은 타인과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고 또 특히 예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작가와의 만남 같은 거 할 때 제 작품을 낭독할 때가 꽤 많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 작품에는 욕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그걸 막 청소년들 앞에서 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낭독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꼭 해야 되나라는 거 할 때가 제일 곤혹스러운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무얼 읽으시기 위해? 어떤 걸 읽으시려고 이렇게? 지금 아까 우리 사연 주신 분 마음이 계속 쓰여서 장편소설 쓰시는데 지금 아이도 키우고 계시는 분. 그래서 이분한테 조금 힘이 되는 것들을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그 김혜란 작가 그 작품을 이렇게 휴대폰에 담아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끝까지 다 읽어야지 이게 뭔가 될 텐데 일부분만 읽어서는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그럼에도 그 이 끝부분에 이 어진이라는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파를 그리는 그분이었고 그분이 문화센터에서 가르쳤던 김숙희라는 분의 집에 가서
술 한잔하고 선물이라고는 간장 종지 하나를 이렇게 받아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거 그냥 짧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에 어느새 눈이 쌓여 있었다. 이런 날에는 잘못 걷다 넘어지기 십상임을 알면서도 어제는 코트 주머니에 깊이 찔러 둔 두 손을 빼지 않고 뒤뚱뒤뚱 위태롭게 걸어 나갔다. 그러면서 한쪽 주머니에 든 작은 종지 하나를 계속 만지작거렸다. 손끝에 닿는 작은 종지의 감촉이 선득하고 낯설었다. 그러자 이상하게 살면서 자신이 저지른 크고 작은 실수와 과오, 후회가 떠올랐다. 쟤라기엔 너무 하찮고 자산이라고기에도 볼품없는 여러 일들이 동시에 지금 이 순간 그걸 누군가에게 말하고픈 강렬한 욕구가 일었다.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충동이었다. 어제는 어서 집으로 돌아가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야지 생각했다. 더불어 오늘 밤 딸에게 다가가 네가 정미술을 하고 싶다면 한번 해보라고 말해줘야지 다짐했다. 그러면서 마치 옛날 이야기 속 나그네처럼 겨울밤 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작아졌다. 풍경화 속 풍경처럼 자신은 지우고 이야기만 남기려는 듯 혹은 스스로 이야기가 되려는 듯이 계속. 제가 이게 휴대폰 화면으로 봐가지고 글이 잘 안 읽혔어요. 저도 종이책으로 읽는 사람인데 이걸로 읽으려니까 좀 어색한데.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잘 읽어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 그 우리에게 있는 작은 실수와 과오와 자기의 모자란 어떤 것들을 이렇게 끌어안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또 우리 예술의 언어의 하나의 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지점도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나아가라고 해주셨고 끌어안으라고 해주셨는데요. 둘이 맞추신 건 아니시겠죠? 네. 저희가 친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작가들의 덕통사고 코너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저희 공개방송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두 분 많은 준비해 오셨을 텐데 저희가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 즐거우셨는지 궁금해요. 지금 이제서야 박성수 시인님은 조금 혈색이 도시면서 편안해지신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마무리 된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지네요. 오늘 좀 무엇보다도 우리 우다영 작가님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고요. 또 듣기로는 오늘 이 방송이 마지막. 네, 저희 공개 방송 저희 문소 팀이 진행하는 마지막 공개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2년 동안 또 애쓰고 그 시간을 또 잘 이렇게 통과하셔서 여기까지 해오신 거 축하드리고 네, 그런 마음으로 제 마지막 소감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반가운 얼굴들 본다는 얼굴로 기쁘게 왔고요. 하지만 다른 문장의 소리 방송에 비해서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질문을 막 이렇게 혼자 고민하고 있었던 시간들이 많아서 부담스러웠고 또 공개 방송이라니까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확실히 또 우리 명 DJ께서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한 것 같고요. 문장의 소리가 저한테는 애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 때 가끔 틀어보기도 합니다. 네. 요즘 어떤 작가분들이 나오셔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 그런 걸 들으면서 혼자 쓱쓱 웃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서늘해지기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의 소리가 계속 우리 문학 전문 방송으로 계속 우리 곁에 남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저희의 애정 가득한 마음으로 평소보다 대본에 질문 한 2배 정도 드리며 그리고 저희의 순수 애정으로 마지막 공개 방송이니까 이제 저희의 중요한 분들을 한번 모셔서 한번 거나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욕심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저도 쓸쓸하지 않고 1, 2부 기분 좋게 나눌 수 있었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는 소라님들과 함께 작가님들의 작품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849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